사실 우리가 군사독재 보면 박정희부터 전두환까지 한 27년 이때만 군사독재라고 생각하는데요. 1910년부터 1945년도 군사독재였어요. 역대 조선 총독이 전부 군인이었거든요. 군사정권이었어요. 45년부터 1910년 45년까지 35년까지. 그럼 이승만 정권 때는 군사정권 아니요. 해방되고 1948년 정부 수립 할 때까지도 군사정권이었죠. 군정시한체였으니까. 그죠? 이승만 정권 잡아서 이제 그럼 민간 이양 됐어요. 됐지만 계속 개혁력 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에요. 전쟁도 실질적으로 군사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전쟁 휴전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 내내 군사문화는 여전히 군인이 최고였어요. 군인들의 문화가 지배해왔고, 이거를 깨뜨리겠다고 일어났던 것이 4.19 혁명인데, 그걸 참지 못해서 다시 군부가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알았지만 1910년부터 1987년까지, 이거 사실은 1992년까지 노태우 정권 때까지 거의 80년 넘게 내내 군사정치하에서 살았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겪을 수가 없어요. 무슨 체육관 선거만 하고 직선제한 민주주의냐?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투표권만 가지면 민주주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민주주의란 요즘에 들어와서 심지어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를 그냥 시장주의라는 말로 등치시켜버리는, 자유시장 경제가 자유민주주의다라는 말을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태반이에요. 왜?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 25년 정도가 우리가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작동이 됐잖아요. 투표가 그나마 투표 결과가 나왔던 시간이지, 기간 동안이지. 민주주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다. 먼저 듣는 것이다. 엘리트주의나 또는 독재체제뿐만 아니라 엘리트주의에도 대립되는, 반대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게다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완전 정치의 문제예요. 아직도 그래요. 정치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가 비밀 투표, 직접 선거, 평등 선거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선출직을 정할 수 있으면 그게 민주주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 20세기 초반까지의 민주주의죠. 1968년 유럽에서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었어요. 대표적인 부분은 금지를 금지하라 였어요.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우리가 요 무렵에 제 또래에서는 기억해요.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또 이제 생생할 텐데, 이른바 70, 80 세대. 청바지, 장발 이런 게 70년대 정말 많이 유행을 했어요. 이게 왜 나왔느냐? 원래 청바지는 남성 노동자 옷이었어요. 그걸 여성들이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무렵에는 청바지 입었다가 직장에서 잘린 여성들이 꽤 있어요. 저만 해도 저 다니던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여자 선생님 한 분이 청바지 입고 학교 왔다가 한 발도 못하고 해고당했어요. 남자 장발. 남자의 복장이었던 청바지가 청바지를 여성이 입고, 여성의 헤어스타일이어서 장발은 남자가 해요. 성역할 바꿈 같은 거 아니에요. 왜 금지해야 되느냐? 왜 여자는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왜 남자는 머리 기르면 안 되느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회에다가.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해해야 되고 무엇을 저래야 되고 하는 수많은 고정관념들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혁명운동으로 나왔던 것이죠. 이건 그 자체의 혁명운동의 근데 이제 자본주의적 대량 교육, 이제 대중사회 개성을 말살하는 시스템, 모든 사람을 노동력으로만 환산해버리는 이런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여기에 대한 저항 의식도 있었지만 핵심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냐? 이제는 정치의 문제를 떠나서 생활의 문제로 들어와요. 뭘까? 자, 정치의 문제.
자,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독립협회가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민주였다. 제일 낮은 신분의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민주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건 하나의 국가 내에서의 얘기죠. 근데 68년 이후에 이 민주는 뭐냐면 인권에 대한 더 강력한 신뢰예요. 지지예요. 자, 데모크라시는 다수지배다. 다수결이다. 약자의 목소리는 늘 배제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68년 이후에는 약자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는 시스템을 고민하게 돼요. 소수자의 목소리, 이상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게 뭐 히피, 장발족, 청바지족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들의 의도,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존재할 것을 만들어주고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의 속성을, 인간 자체의 본성을 더 깊이 만드는 일. 1948년 세계선언 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들어갔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하늘이 들어가요. 신이.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 우리가 동포애라고 쓰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brotherly love라고 나와요. 형제애라고. 형제애와 동포애는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등 직사의 견해, 민족적, 소유적 출신, 재산, 출생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자격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인권을 보장하는 것. 제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여겼던 것이 그겁니다. 인간의 권리, 하늘과 관계없는 인간의 권리인데 그 인간의 권리는 정의와 인도를 거치면서 평등한 인간의 가장 평등한 권리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기본권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이제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그동안 약자 취급을 해왔다. 그런데 성소수자, 장애인, 그런데 이주노동자, 각 나라에 들어있는 이민족 출신들,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어떤 인간의 매형이 어떻든 간에 그가 무엇을 배웠든 간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얼마나 재산이 많고 적든 간에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인류 평등의 대의라고 3.1운동에 썼죠. 인류는 모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의이다. 그것이 정의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속에서도 동물처럼 살아야 된다. 상대방의 권리를 짓밟고 상대방의 생존권을 짓밟고 그런 방식의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인도이다는 것이죠. 이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 사회관계, 그리고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역사는 대단히 좀 독특해요. 프랑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역사가 비유해서 프랑스인들은 왕의 목을 짓는데 한국인은 스스로 왕의 목을 한 번 더 쳐보지 못했다. 근데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삼일운동 자체가 대단히 혁명적이었어. 어떤 면에서 혁명적이었느냐? 창칼을 들고 왕의 목을 치겠다고 해서 혁명적인 게 아니었어요. 일본 관원이 헌병이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거기서 맨손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미친 짓이에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조선노기 밀란이라든가 고려시대 말에 농민봉기라든가 수많은 저항운동이 있었는데 하다못해 죽창이라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맨손으로 만세 불러줘. 총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맨정신으로 할 짓이에요. 자기를 보호할 수가 아무런 보호할 무기도 갖지 못한 채
저항할 수 있는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빈손으로 총칼 앞에서 만세를 부른다는 게 이게 매니저로 할 짓이냐고요. 미친 짓이에요. 어떤 믿음이 지배하는 한 속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죽이거나 없애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라는 믿음이 지배했다면 저는 일은 안 돼요. 저게 불가능해요. 저 이전에 저런 적이 없어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 저항이었지. 하다못해 죽창이라도 단검이라도 저런 식의 저항이 없었어요. 나 죽이시오. 나는 죽더라도 외칠라요. 라는 거죠. 뭘 믿고 저랬는가? 저게 정의와 인도에 대한 자기는 죽더라도 정의와 인도의 가치는 반드시 살아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가능했어요. 내가 정의의 편이다. 인류 역사는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이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여야 한다라는 믿음 때문에 저런 식의 비폭력 저항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던 사건들을 좀 보세요. 4.19 총 들었나요? 6월 민주화운동 총 들었나요? 돌이나 화염병을 좀 날라다녔지만 그걸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촛불 시위, 그죠? 이제 이게 한류가 됐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거 따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촛불 하나 들고 최루탄 물대포, 심지어 총칼에 맞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사례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안 배웠지만, 학교에서 안 가르쳤지만, 정의와 인도에 대한 신념, 우리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정의를 지키고 인도를 지키는 것.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인권과 현대적 개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째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민주주의다. 둘째가 사람 사이에 그의 종교, 신념,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인권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그 조국 장관 사태에 관해서 저희 그들이 지금 시위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 연장선상의 하나겠네요.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판단이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뭘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늘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강조해 맞지 않았던 개념이 사실 여기다 포괄되어 있어요. 포괄되어 있는데 정의라고 생각해요. 정의로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어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연관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어떤 화두가 우리 국민들의 화두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교수님이 페이스북이나 많이 글을 올리시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 무슨 민주주의 방위를 하라 했더니 이제 뭐예요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좀 묻고 그랬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의 서양 철학적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개념을 놓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부여하는 것이고 강한 자를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어떠한 견제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자기 권력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도한 방식으로
부정의한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으로,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군사독재 시절에 군 정보기관들, 보안사, 기무사 또는 정부 권력기관들,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런 쪽에서 했던 게 뭐예요?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검찰이 하수인이 돼서 처리해서 고문당한 사람들을 죄수로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것이 과거의 반민주적 정권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정보기관들이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이제 정보기관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군 정보기관이나 국가정보기관이 이제 직접 간첩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못하게 되죠. 민간인 사찰이나. 근데 그 일을 대신 그 지시를 받아 해왔던 검찰이 그 관행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로 이제 위에 지시하던 라인이 날아가 버릴 거죠. 최고의 권력기관이 됐어요. 원한다면 아무나 잡아서. 지금 이제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 유해란 선생은 정경진 교수하고 대학 동기예요. 동기니까 아마 잘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에게 수사 과정 자체가 일종의 고문 형태로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고 안기부나 또 이제 보안사, 기무사에서 자행하던 일들을 굉장히 검찰다운 방식으로 비물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봤어요. 저는 봤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사례들이 쌓이고 우리가 조사하지 못하면 이건 어떤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검사가 개인적으로 또는 검찰 조직 단위에서 봐주고 싶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불기소 처리가 되고 괘씸하다 싶으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세상에 살인범보다 큰 죄인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게 불공평하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불의로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정의에 관련된 문제다. 사법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고 사법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인류 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까 이제 유해란 씨 질문에 한 가지만 더 답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란 어떤 완성돼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도 진화론의 핵심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완성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점점 더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점점 더 많이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다 죽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실질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직선제만 되면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제가 되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세 번째로는 군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만 막으면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과제가 나와요. 가장 심각한 문제덩어리의 조직들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것. 검찰 개혁에 또 다른 개혁까지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는 과정일 거다. 민주주의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전거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다.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발 밑으로 미끄러진다. 계속 밟아야 된다. 예. 저는 그 대의민주주의 선거와 관계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부분에서 저는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 시의원이나 시장을 뽑는데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주기 위해서 해달라는 의미에서 선출직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선출직 그 선거에 의한 대의민주주의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초동에도 뭐 수백만 명이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은 은폐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대의제 원칙을 무너뜨렸다. 거리의 정치가 우리 이제 정치를 실종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퍼블릭이 먼저고 리퍼블릭이 나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대의 민주주의를 택한 것이지 대의 민주주의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튀어나와서 안 된다는 그런 식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죠. 현대 사회가 이제 인구가 많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 실제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고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실직한 제도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전제고요. 그럼 직접 민주주의를 어디에서 실현할 것이냐? 모든 생활 공간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초적인 사회단체 이런 데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요. 몇백 명 정도 돼버린다면 그런 훈련에서 대표들이 정말 직접 민주주의 결과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견해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대변하는 훈련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은 분명히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뽑힌 사람인데 대의제에서 뽑힌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를 반영해야 되느냐? 대변해야 되느냐? 자기 지역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느냐? 자기 찍어준 사람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느냐? 이거조차도 개념이 안 써있잖아요. 특히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딜레마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안 찍은 사람 의견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대의제에서 뽑혔지만 여전히 또 다른 갈등을 계속 배치되는 요구를 계속 받아줘야 되는 것이 대의제 의원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가 기본이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정치적으로 투표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작은 사회단체, 지역단체, 시민단체의 조직 운영 원리에서 관철되는 원칙이 된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시민사회에 쌓여야 직접 민주주의든 대의민주주의든 좀 더 건강하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서 이게 우리 분단과 전쟁이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히 큰 장애나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분단과 전쟁이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좀. 그거는 제가 별도 강의가 아니라 짧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따로 해야죠. 그리고 1, 2분 내에 무슨 소리 제가 따로 남북평화 관련돼서 사실 최근에 평화 경제를 하고 통일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민주주의든 인권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와 관련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보자고요. 독일인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하필이면 독일이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 인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독일 사람들이 독일이 봤을 때 독일은 유럽 내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국경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체코, 이쪽에 폴란드, 저쪽에 네덜란드, 이쪽에 프랑스, 저쪽에 오스트리아, 이쪽에 이래가지고 다 적으로 보인 거예요. 나 침략당하면 어떡하지? 먼저 쳐야지. 이런 것들이 독일인들 심성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 속에서 독일인들의 그런 행동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 북쪽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전쟁광이, 호전적인 전쟁광이 있다고 그렇게 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위험해. 큰일 났어. 저거 어떻게든 죽이든 망쳐버리든 아니면 나 무장해제시키든 해버려야 돼. 근데 지도를 그래서 보죠. 옛날에 50년대, 60년대가 그랬어요. 지도를 딱 보면은 이 동아시아 대륙에서 휴전선이나 한반도의 남쪽 여기만 파랗고 나머지 북한, 중국, 소련이 다 빨개 있어요.
이 빨간 데 우리 조금만 하면 어떻게 살지 이런 위기심 여기에 이 위기의식 속에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뭐 민주주의, 인권 이게 사치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반인권, 반민주적인 정치 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이 먹기 좋은 그런 지도를 썼잖아요. 근데 지도를 지금 다시 이제 그릴 때가 됐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지도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중공, 소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세요. 남쪽을 보나 위를 보나 전부 자본주의. 맞아. 자기만 여기 있으면 위쪽에 폭 퍼묻혀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 그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제 뭐 이 얘기는 별도로 분단 체제와 전쟁이 남북한 양쪽의 인권 의식이라든가 정치 체제 발전에 미친 영향은 또 별건이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도를 그려놓고 자기 위치를 보는 연습을 몇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사실 북한은 굉장히 좀 작은 존재가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아시아 전체 지도에서 작은 존재이고 북한이야말로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자기들이 느끼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더 살려나가야 될지 북한을 핑계로 해서 계속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켜왔던 그동안의 역사 어떻게 종지부를 찍어야 될지 이거는 사실 제일 좋기로는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회담이 잘 타결되면 좋겠는데 북한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의 실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훨씬 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자꾸 김정은 나쁜 놈 그러는데 굳이 그 입장에 가서 생각할 건 없지만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 그런 위기의식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고 좀 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전우용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네 번째 강의로 이산화 시인의 문학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자는 주제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하면서 끝내